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최근 코스피가 4천선을 다시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이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추가 인센티브 마련을 주문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증시에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가 대주주만 혜택을 보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 결국 대주주 혜택이라는 반론이 있다며 그것과는 분리해서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자 혜택을 주는 걸로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대주주들은 경영권 네. 확보를 위해서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해주면 또 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일반 투자자들을 좀 장기 투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네. 좀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4천선을 재돌파하며 다시 증시 활황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시 부양책의 다음 수순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각에선 부자 감세 논란에 지난 정부에서 좌초됐던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이른바 ISA 비과세 한도 등 혜택 확대도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이 더 중요하다며 경제와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물가 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독과점 폐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쌀 속에 이 같은 것이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부당히 물가를 올리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과징 권한을 발휘해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식품 물가 상승 주요 원인으로 유통구조와 함께 밀가루 등 원재료 공급 대기업의 가격 정책을 문제 삼으며 공정위와 관계부처에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밀가루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고 현재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일 중으로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결과 발표는 아니라고 엇박았는데요.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선 가봐야 알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일주일 내로 발표될 것이라던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며 2주가량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3분기 영업이익 8,300억 원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증권부 정재훈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조금 전에 실적이 공개됐는데 어땠습니까? 네, 예상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으로 8,353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6,50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방금 전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0 영업이익은 118%,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97% 증가한 수치로 시장 기대치를 말 그대로 크게 상회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상반기에 영업이익, 누적된 영업이익이 1조 1,400억 원 가량을 기록해서 증권사 최초로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분기까지 합산하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 9,800억 원 가량에 달하고 순이익도 1조 6,700억
2,700억 원입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국내 증권사가 연간 기준으로 또 달성하지 못한 2조 원에 근접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실적 발표와 동시에 삼성증권도 3분기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삼성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각각 4,018억 원 그리고 3,09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4,000억 원대 영업이익은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입니다. 이 3분기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삼성증권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 451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삼성증권이 3분기 만에 누적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긴 거는 이제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앞서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 이어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까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기술주 특수와 함께 코스피가 이제 5천 기대감이 함께 되면서 증시 호황이 이어진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증시 거래 대금이 늘면서 이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 증가가 실적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 전체 브로커리지 수익이 1,278억 원으로 나타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 측은 국내외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도 직전 분기보다 18.5% 증가했고 펀드와 랩 등 금융상품 판매료 수수료 수익도 31% 증가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증권도 3분기 수탁 수수료가 1,974억 원을 보여서 같은 기간 45% 정도 올랐습니다. 이 삼성증권은 3분기에 국내 주식 수수료로 1,200억 원 가량, 그리고 해외 주식 수수료는 750억 원 가량을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증시 활성화에 따른 거래 대금 증가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 전체 시장을 말하는데요. 연초에 57조 원 수준에서 현재 30조 원 가까이 불어난 83조 원 정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키움증권도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 리테일 영역에서 강한 키움증권의 실적에서 좀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가량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탁 수수료 증가 효과가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 증권사별로 구체적인 사업 부문별로는 조금씩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키움증권은 3분기 위탁 수수료 수익을 포함해 전 사업 부문이 골고루 성장을 했지만 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자체 운용 손익은 같은 기간 30%가량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에 18조 7천억 원 규모의 발행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 그러니까 운용 수익을 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투자증권의 운용 부분 수익은 3분기에 3,365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2,882억 원보다 17%가량 늘어났습니다. 삼성증권은 또 WM 자산관리 부분에 좀 강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강세가 나타나면서 호실적을 보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큰 폭의 조정에도 이 증시 상승에 대한 믿음은 꺾이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 증권사들의 호실적도 4분기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되죠. 그렇습니다. 증시 호황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증권사들의 호실적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벌써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총 5곳입니다. 지난해에는 한국투자증권만이 이 기간 동안 해당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증권사들의 실적이 팬데믹 당시 특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 이미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1조 9,800억 원, 순이익 1조 6천억 원 가량을 보인 한국투자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간 영업이익 2조 달성은 이제 거의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고 3분기에 이어서도 4분기가 이것을 또 뛰어넘을지를 바라보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 주도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10%포인트 낮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잖아요. 은행주와 함께 대표적인 배당주로
묶이는 증권주들도 이에 따라 오늘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랠리를 계속 이어갈지가 또 관심입니다. 이 호실적과 더불어서 정책 수혜도 함께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연말에는 이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조금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달 재개된 미 주간 거래 재개로 수수료 수익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은 종합투자계좌 IMA 승인이 이달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이번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이번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자본 확충과 자산 처분,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1년간 해당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롯데손보는 이번 이사회 의결로 해당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물론 제재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현장 법률사무소는 내일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경영 개선 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경영 개선 권고 발표 직후부터 롯데손보는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비계량 평가 항목 중 보험사가 스스로 리스크와 자본 상황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자체 위험 지급 여력 평가 체계의 유예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경영 실태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에 따라 유예를 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체 53개 보험사 중 절반 이상인 28곳이 해당 체계 도입을 유예하고 있어 특정 회사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롯데손보 노조도 단체 행동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김감원과 금융위 앞에서 시위를 벌인 노조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며 조만간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를 열 것을 예고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당국은 자본 건전성 지표인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지표에 대한 규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건데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은 보험회사의 부채 성격 자본을 제외하고 자본금, 이익 잉여금 등 질적 수준이 높은 자본 비중을 강조하는 지표인데요. 실제로 롯데손보의 기본 자금 지급 여력 비율은 마이너스 12.9%로 업계 평균 106.8%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짚었는데요. 문제는 기본 자금 지급 여력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는데 선행적 제재를 한 모양새라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본의 질을 강조하며 해당 규제 마련을 예고했고 지난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 자본만을 늘려온 보험사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KDB와 푸본 현대, IM라이프, 처브라이프 등 생보사와 롯데, 흥국, 하나 등 손보사들은 기본 자본 비율이 낮은 보험사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하나금융이랑 세계적인 아티스트 G드래곤이 같이 하는 부분을 고객분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어서 팝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카드별로 아티스트가 생각했던 생각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공간이 구성되는데 굉장히 힘을 썼고요.
은행의 메시지 같은 정체성을 알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체험으로 즐길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첫 규제 지역 분양인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의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현금 20억 원이 필요한 청약인데도 하루 만에 신혼부부 8,000명이 넘게 몰렸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제 청약 시장도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미선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을 하는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견본주택입니다. 대출 규제로 최소 20억 원 가까운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자금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 아니 여기에 청약하는 사람은 자금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니까요. 현금은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하고 이제 불광동에 매매를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50일 된 쌍둥이 엄마여가지고 이번에 꼭 청약 잘 돼가지고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가 최소 19억 원 선인 이 단지는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입주를 불과 10개월 앞두고 있어 자금이 준비된 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 부자들의 리그가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특별공급 청약에만 2만 4천 명의 사람이 몰렸습니다. 특히 116가구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려 8,600여 명이 청약에 나섰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무색하게 현금 20억 원을 들고 강남 청약을 기다린 신혼부부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현금 부자가 서울에서 진짜 많고 이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국내에 가장 선호되는 반포에서 이 아끼는 통장을 쓰기 위해서 기다려왔다라고 해석이 돼요. 전문직 부부나 아니면 병원 개업 등등으로 사업 소득이 크신 분들 또는 상속을 좀 받아서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최소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만을 위한 잔치로 전락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 사람들한테는 사실 완전 마진이 10억대가 넘어가는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우리 현금 부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적인 틀이 돼서 정부 규제가 과연 바람직한 거였냐라고 하는 부분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를 비웃는 현금 부자들의 청약 열기에 주거 사다리를 빼앗긴 평범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죠. 용서받기 힘들고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더 어렵겠죠. 어디 가서 집 한 채 살라고 그래도 대출이 안 되니까 아주 힘듭니다. 연말까지 서울 강남 핵심 지역에서 잇따라 분양이 시작되지만 실수요자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곧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제도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쟁점들이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원화 스테이블 언제든 도입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많았는데 그게 언제쯤일까요? 일단은 현재 민주당 가산자산이 TF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원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법안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TF가 논의 후에 법안을 보완하고 정무위 여당 간사가 대표 발의할 예정인데요. 이 여당, 야당 모두 이와 관련해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안만 제출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당 측에서는 정부안이 이르면 이달 내에 제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곧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할 것이냐를 놓고 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큰 쟁점이 발행 주체인데요. 현재 피테크나 IT 기업, 비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 직접 원화 코인을 좀 발행하자 이렇게 하자는 입장이고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발행사에서도 규제 프레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좀 다른데요. 은행 중심의 모델을 고수하고 있는데 비은행 발행사의 위험성이나 통화정책 영향 등으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고 비은행권은 이에 맞서면서 반박 의견을 내놓으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쟁점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논란이기 때문에 지금도 양측 입장이 좀 팽팽합니다. 그렇군요. 이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발행 자체가 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안을 준비하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는 여당이 비은행권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지난 3일과 10일에 국회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또 무리한 괴담 논쟁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측은 원화코인이 한은이 우려하는 예금, 이자 기능이 없어서 신용 창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결제 수단임을 강조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이견을 좁히자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안이 있겠습니다만 이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 국감에서 얘기된 컨소시엄 형태로 은행이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비은행권 사업자가 인가를 받아서 원화코인을 발행하는 방식 등이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인가 기준으로는 최소 자본금이 50억 원 등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높은 자본금 기준, 즉 과거에 좀 언급됐던 종지업 최소 자본금 기준으로 200억 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사례를 보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인가를 받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아니어도 허가만 받으면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할 수 있고 유럽도 비은행 발행자는 승인을 받으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핀테크 기업, 스타트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JPYC가 지난달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내놨습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하게 은행, 민간 모두 참여 가능하겠지만 인가 기준에 따라서 차별화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우리 부동산 산업은 더 이상 기술을 담는 틀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에너지,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스마트 허브이자 도시 혁신을 이끄는 창조자입니다. 도시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고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디자인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핵심이 바로 우리 부동산 산업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